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정유업계에 남긴 과제, 원유 조달구조 재편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단순한 지정학 이슈를 넘어 원유 가격과 조달 경로, 그리고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성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국내 수급 상황, 정유업계 실적, 그리고 신용도, 시사점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봉쇄로 촉발된 원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중동 의존과 도입 물량 급감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급 문제를 짚겠습니다. 그 다음 정유 4개사의 상반기 실적과 이익 구조를 보고 우회 항로 조달의 비용 부담, 마지막으로 전망과 신용도, 시사점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두바이유는 배럴당 71달러에서 3월 한때 1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급 차질 규모가 전 세계 해상 수송의 34%에 달했고 산유국 정제설비 피해도 9개 나라 40여 곳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유가와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대규모 재고 관련 이익이 발생하면서 정유 4개사의 상반기 실적은 크게 개선됐는데요. 다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69%에 이르다 보니 봉쇄 국면에서 도입 물량이 급감하고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조달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원유 시장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유가 급등은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제재로 인한 공급자 교체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엔 수송로가 물리적으로 막히고 산유국 설비가 직접 타격을 받았다는 점이 결정적이거든요. 왼쪽 지도를 보시면 하루 1,500만 배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4%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길목을 지납니다. 실제로 봉쇄 이후 이팡 선박은 141척에서 28척으로 급감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번 전쟁의 공급 차질 규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10%를 크게 웃도는 34%에 달하고 여유 생산 능력도 하루 200만 배럴에서 17만 배럴로 쪼그라들어 공급 회복 여력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계속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6월 종전 합의 이후 봉쇄가 풀리고 대체 항로가 살아나면서 왼쪽 그래프처럼 두바이유는 6월 말 65달러까지 내렸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는 점입니다. 7월 들어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생산은 지난해의 절반 안팎 수준에 머물러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유가 상단이 제한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13억 배럴이 넘는 대규모 재고를 바탕으로 5월 이후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이면서 수요 측에서 유가를 눌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제마진입니다. 이번 국면의 특징은 원유 가격 상승폭보다 정제마진이 더 크게 뛰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등유와 경유 마진이 급등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2022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휘발유보다 등유와 경유 마진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중동산 원유의 성상과 수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7월 이후 이란 아바단과 사우디 지잔의 정유 공장이 잇따라 피격됐고 러시아 정유 시설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처리량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제마진 강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정유업계는 이렇게까지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게 됐을까요? 왼쪽 공정도에서 보시듯 국내 정유 설비는 중질, 고유황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는 정제 과정에서 잔사유를 많이 남기는데 이를 처리하려고 대규모 고도화 설비에 투자해온 구조인 거죠. 문제는 만약 가벼운 경질 원유로 원료를 바꾸면 잔사유가 줄어 이 고도화 설비의 가동 효율이 95에서 100%대에서 30에서 40%대로 급락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리적 근접성까지 더해져 오른쪽 그래프처럼 지난해 중동산 도입 비중이 69%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봉쇄가 실제 수급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4월에서 6월 사이 원유 도입 물량이 2억 배럴 남짓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줄었습니다. 도입 차질에 더해 평년보다 낮았던 재고 수준이 겹치면서 업계 가동률은 90%에서 70%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올해 도입 물량이 예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유 스왑과 의무 비축 완화, 우회 항로 확보로 4월에서 5월 사이 1억 2천만 배럴가량을 들여오며 급한 불은 껐고 6월 봉쇄 해제 이후 7월부터 도입이 회복됐지만 전쟁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보겠습니다. 정유 4개사의 상반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1분기에는 합산 매출 36조 원, 영업이익 4조 8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2분기에는 정기보수에 따른 가동률 저해도 불구하고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 합산 매출 4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가운데 2조 9천억 원가량은 유가와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었는데요. 6월 말 유가가 내리면서 이 재고 이익은 1분기 대비 줄었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회사별 감소 폭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어디에서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반기 이익의 상당 부분이 내수가 아니라 수출에서 나왔거든요. 3월 12일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서 내수 마진의 상한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수출, 오른쪽이 내수 총이익 추정인데요. 왼쪽 수출 총이익은 상반기에만 15조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8배 넘게 뛴 반면 오른쪽 내수는 7조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실제로 4월 수출 마진은 연초 대비 12배 오른 데 비해 내수 마진은 4배 상승에 그쳤고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SK 인천 석유화학의 마진이 4개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회 항로 문제입니다. 7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로 그동안 대체 경로였던 바브엘만데브 항로마저 위험구역에 편입됐는데요. 왼쪽 지도가 주요 우회 항로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비용 차이가 확연합니다. 평시 호르무즈 직항은 배럴당 0.86달러면 충분하지만 전시의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운항 일수가 21일에서 51로 늘고 비용도 배럴당 9달러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회 항로로 확보할 수 있는 원유는 사우디산 경질유인 머반이나 아랍라이트로 제한되다 보니 4월에서 6월 사이 정작 필요한 중동산 중질유 도입은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조달의 양뿐 아니라 유종까지 제약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망과 신용도 시사점입니다. 표에서 보시듯 상반기 호실적 덕분에 정유 4개사의 커버리지와 레버리지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6월 말 합산 순차입금은 19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늘었지만 이는 대체로 운전자본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당분간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며 양호한 정제 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두 가지가 부담입니다. 하나는 최고 가격제로 내수판과 정가가 제한되면서 원가 부담이 직접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조달처를 아메리카로 넓히더라도 지정학 리스크 자체는 남는다는 점입니다. 조달구조 재편은 설비를 통째로 바꾸기보다 기존 설비 안에서 유종과 배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조달처 다변화의 진행 상황과 정제마진 방향, 그리고 최고 가격제와 지정학 리스크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유사별 신용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